안녕하십니까. AI를 담당하고 있는 박철우입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신한 파이낸셜 그룹 IR 유튜브 채널과 줌 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적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새롭게 개설된 신한 파이낸셜 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라이브 중계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구경문 버전을 업로드해 놓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 접속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는 국문으로 발표 내용을 시청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으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는 국문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영문 시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줌으로 접속하셔서 잉글리시를 클릭하시면 통역이 제공됩니다. 상세한 접속 방법은 홈페이지인 www.신한그룹.com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2022년 상반기 실적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회는 메인 프레젠터로서 참석한 그룹 CFO 이태경 부사장, 그리고 그룹 CMO 허영택 부사장, 그룹 CRO 방동근 부사장, 그룹 CDO 김명희 부사장, 그룹 CSSO 고석헌 상무, 신한은행 CFO 정상혁 부행장, 신한카드 CFO 문동건 부사장, 신한금융투자 CFO 금성원 상무, 그리고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전무가 참석했습니다. 투자자의 다양한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2년 상반기 경영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이태경 부사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나서 그룹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동원 부사장, 그리고 디지털 부문 성과에 대한 김명희 부사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태경 부사장의 2022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CFO 이태경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2022년 상반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적 발표 자료 4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룹의 상반기 세부 실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 7,208억 원으로 비자익 감소 및 선제적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습니다. 비자익은 유가증권 관련 및 보험 관련 이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하였으나 핵심 비자익인 수수료이익은 증권 스탁 수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IB 및 신용카드 부문 성장으로 2.5% 증가하였습니다. 그룹의 상반기 영업이익 경비율은 39.0%로 당사의 디지털 관련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판관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룹 대손 비용률은 31bp 수준입니다. 코로나 및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대비해 1분기 745억 원, 2분기 2245억 원, 총 2995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자본 비율입니다. 6월 말 CET1 비율 예상치는 전년 말 대비 28bp 감소한 12.8%로 예상되어 적정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 배당금은 8월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 균등 배당이라는 원칙하에 매분기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전분기 대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3,20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억 원, 5.7%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카드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영업의 이익 등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시장 요인에 의한 비자익 감소와 2분기 기준 2,245억 원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상반기 전반적인 그룹의 주요 경영 성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그룹의 이자이익입니다. 2022년 상반기 그룹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5조 1,31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부 자산이
작년 6월 말 대비 7.5%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속적인 마진 개선에 기인합니다. 2분기 중 은행 NIM은 1.63%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수익률이 개선되었고 동기간 중 유동성 핵심 예금이 2.8% 증가하는 등 예수금 비용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전 분기 대비 12bp 개선되었습니다. 전년 말 대비 은행 원화대출 성장률은 2.0%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및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감소로 전년 말 대비 1.9%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시장 경색 등에 따라 대기업 및 외감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말 대비 5.9%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신한은행의 마진 및 운용 조달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그룹 비자이익입니다. 그룹 비자이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손익과 보험이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유가증권 관련 손익은 적극적인 드루에이션 관리 및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손실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상승 및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영역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하였습니다. 보험 관련 이익은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 보증 준비금 증가 및 사고 보험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핵심 비자이익인 수수료이익은 신용카드, 투자금융, 리스 수수료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이익 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판촉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싱 비용 감소와 심판 매출의 견조한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하였습니다. 증권 수탁 수수료는 일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투자금융 수수료는 IPO 및 부동산 관련 IB 딜 증가로 약 115% 증가하였고 리스 업무 수수료는 리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3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룹 판관비 및 대손 비용입니다. 판관비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디지털 투자에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여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마이데이터 광고 선전비 및 오투어 사업 관련 용역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으나 판관비의 주요 항목인 인건비가 1.5% 감소하여 전체 판관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 CIR은 높은 이익 성장과 비용 관리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개선된 39.0%를 실현하였습니다. 상반기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6,0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6%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2,990억 원의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요인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에 대비해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bp 개선된 0.19%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카드의 경우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7bp 상승한 0.92%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와 관련된 사항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의 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본 및 주요 이익 지표입니다. 6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유형가중자산이 7.1% 증가한 반면 보통주 자본은 4.7% 증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8bp 하락한 12.8%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증가로 자본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데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손실이 회복될 것을 감안하면 전년 말과 유사한 자본 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81%포인트 개선된 12.3%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그룹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상반기 기준 비은행 부분의 이익 기여도는 41% 수준이며 비은행 자회사에서 자본시장, 소매금융, 보험 부분이 균형 잡힌 이익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평잔이 증가하고 마진이 개선되어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카드사는 2분기 중 발생한 부동산 매각이익 세전 627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심판 매출 증가에 힘입어 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유가증권 평가 손실 및 증권 수탁 수수료가 감소했으나 IB 인수 주선 수수료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로 증가하였습니다. 보험은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 보증 준비금 적립 증가와 전년도 유가증권 매매액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지난 수년간의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효과로 보장성 APE가 증가하고 사업비 절감 노력으로 사업비 차 손익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캐피탈, 자산운용, 자산 신탁 등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자회사의 경우 최근의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익 감소 요인에도 양호한 이익 방어로 적정 수준의 비은행 이익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사별 손익 현황에 이어 그룹 글로벌 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는 최근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진 바 당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CRO 방동건 부사장이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지주 CRO 방동건 부사장입니다. 그룹 리스크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 리스크 손실 확대, 또 여전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유동성 경색, 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실 확대 등에 대해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 박스의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포지션의 듀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주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포지션을 유지하고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유동성 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과 4월 시장 유동성 위기를 반면 교사 삼아 주요 그룹사별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여 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보수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가용 유동성을 산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유동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별 비상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위기 시에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과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가 그룹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 가이드와 전략 재설정을 통한 우량자산 유지의 성장과 잠재 부실 가능성에 대한 시스템 리뷰 및 정밀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우측표에서 보시듯이 연체 순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환 유예 기업들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초 코로나19 발 위기 이후 그룹 차원에서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적정성, 유동성, 건전성 등 섹터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성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는 CDO 김명희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지주 CDO 김명희 부사장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그룹 디지털 부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상반기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좌측이 그룹의 디지털 전략 체계입니다. 지난 1월 전략 체계를 고객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1개 중점 추진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전략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고객 가치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투 밸류 프로젝트를 가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금융 플랫폼의 가치 창출을 가시화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전략 체계 키 인덱스로 각각의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쉬운 금융, 모 프렌들리입니다. 그룹의 디지털 플랫폼 MAU는 2천만 명에 육박한 1,983만 명입니다. 금융 플랫폼 1,712만 명과 비금융 생활 플랫폼 271만 명 고객께서 신한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월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1만 명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은행 솔과 카드 플레이, 투 메가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자동차, 쇼핑 등 생활 플랫폼도 동방 성장하였습니다. 그룹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고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한은 개인화 기반의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여 고객의 금융과 생활에 보다 많은 가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인 모어 시큐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 사인 인증서의 이용 고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정보 제공 동의 확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고객의 안전한 디지털 금융과 고객 정보 주권 행사를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룹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 원격 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38개 지점에 디지털 데스크를 배치하였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시니어 고객을 위해 은행 ATM과 카드 플레이에 시니어 전용 화면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어 크리에이티브 영역입니다. 디지털 신사업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사업 영업수익이 2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룹 전체의 수익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지만 새롭게 개척한 미래시장의 성장을 재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 비즈니스 수익이 상반기에만 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동차, 쇼핑 등 생활 플랫폼에서도 130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신한은 미래시장, 고객, 기술 선점을 위해 20개사 총 2,347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SI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SI 펀드를 신설하여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분야인 데이터,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피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룹의 디지털 혁신이 고객과 투자자의 가치로 연결되는 성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룹 디지털 부문은 디지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투 밸류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부사장님, 김 부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는 당사의 지속 가능 경영 활동 및 그룹과 주요 자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 그리고 주요 경영 지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 근본에는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영어로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질문 후 순차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연결될 때까지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첫 질문은 시티증권의 야오페이티안입니다. 야오페이티안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i, good morning. Thank you for taking my question. I have two, if I may. The first one is on the risk weight
risk-weighted assets increase over the last 2 quarters. So you have given details about that increase, but it looks like this has been pressure on capital for quite a bit of time, where the RWA seems to be increasing faster than the loan growth. Now, given CET1 ratio has fallen below 13.0%, and as we are going ahead into a very uncertain macro environment, are you comfortable with the capital level? And how is regulator thinking about capital return, given the broader macro situation looking ahead? So that's the first one. The second one is on asset quality. So clearly market is looking for some leading indicators on how asset quality is trending. I noticed there is a very, very small increase in delinquency in the credit card. Should we read too much into that? Can you give a little bit of color on what are you seeing in your portfolio from an asset quality perspective? And since COVID, we have seen that the bank have taken quite a lot of conservative and preemptive provisions, yet the delinquency ratio remain low. So how much further should we think about banks need to take collective provisions in the subsequent quarters to come?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티의 야회입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난 두 분기에 걸쳐서 이런 위험 가중 자산, risk weighted asset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자본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출 성장보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CET1 같은 경우도 13.0% 아래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거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자본 캐피털 레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본에 대한 어떤 자본 그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환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캐피털 리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산 건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산 건전성에 대한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 선행 지표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연체율이 조금은 올라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저희가 이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자산 건전성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은행이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선제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체율은 아직까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향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컬렉티브 프로비저닝에 있어서 어떤 충당 정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페이티안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그 RWA 증가 이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본 적정성 얘기 있는데, RWA 증가는 CRO께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카드 단기 연체율은 카드 CFO께서, 그리고 나머지 감독당국이나 대중충당국은 제가 마지막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O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CRO 박농건입니다. RWA 증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분기에 신용 RWA가 약 9.3조 증가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우선 은행 사이드에서 대기업과 외감 위주의 좀 우량 자산 쪽에서 좀 제출 자산 쪽에서 한 2.8조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환율이 좀 올라가는 바람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화대출 또는 통합파생 상품 쪽에서 약 2.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베트남 현지하고 전략적 제휴 맺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0.6조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는 카드, 금투, 캐피탈 쪽에서 자산 성장의 영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RWA 증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카드 CFO 문동건입니다. 카드 단기 연체 증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요인을 빼면 카드 단기 연체율이 오히려 0.83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대비로는 0.02%포인트가 빠지는 수준이고요. 그 일시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큰 대기업이 중에 그 회사의 저희 회사 법인카드가 8,633장이 법인카드가 발급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카드의 결제를 6월 말까지 300만 원 된 것을 처리를 못해서 그것이 연체로 인식이 되면서 그 회사의 그 전체 잔액이 406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일시로 6월 말로 연체로 잡혀진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1일자 이후로 바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 연체 증가는 일시적인 요인이고 현재 지표로도 7월 말도 보면 연체에 대한 상승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연체 증가는 일시적인 요인이고 현재 구조적으로 본다고 하면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전반적인 CET1 레이쇼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환율로 인해서 리스크웨이트 에셋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많은 부분이 그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본 조정 쪽에서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특히 유가증권 부분은 금리가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더라도 만기가 들어오면 이게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사실 전년말 수준하고 수치가 거의 같은 아니면 환율 효과까지 따지면 조금 올라간 수준이라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감독 당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뭐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조금 더 감독 당국 입장에서 어떤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캐피탈 리턴 결국 ROE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ROE가 10% 미만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ROE는 두 자리 숫자는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은행 추가 충당금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추가 충당금을 한 게 근 1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집합 평가해가지고 향후에 거시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만 그 다시 릴리스되는 포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오버레이나 또는 이제 DCF 또는 최근에 또 이번 분기에는 은행에서 그 추정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75%가 아니라 이제 100% 쌓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 자산 건전성이 조금 떨어질 때 기존에 쌓았던 충당금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 특히 9월 말 이후에 상환유예나 그 이자 유예가 해제가 되고 어떤 리스토랑이 진행되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드리면 저희가 그 상환유예된 자금이 그 자료 페이지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 유예 차주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잔액이 뭐 1조 3천 뭐 1,500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잠재 부실 A라고 우리가 카운트하는 게 한 2,280억 원이고 이 금액이 전체가 부실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신용 노출액을 따로 구하면 한 5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쌓은 충당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9월 말에 이 부분이 종료가 되더라도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아서 현재 기준으로는 은행의 추가 충당금, 그러니까 충당금 이제 이렇게 오버하게 갈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쌓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쌓여지는 건 말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가 또 이익이 특히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또 그때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에셋 퀄리티가 나빠져서 쌓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HSBC 증권의 원재웅 이사님입니다. 원재웅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주 환원 정책하고 성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저께 KB금융지주가 실적을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도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성향을 섞어서 이제 30%까지 빠르게 나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희는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입까지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좀 어떠한 정확한 좀 가이드라인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인데요.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규제로 그 은행들의 가계대출 성장 가이드라인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 4%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다른 은행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1, 2%까지 낮추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럼 가계대출 성장이 그렇게 낮아지는 걸로 좀 봐야 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향후 가계대출에 대한 성장 전망 이 부분은 은행 CFO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CFO께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은행 CFO 정상혁입니다. 상반기의 가계대출 부분은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만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은 이 상품별로 전세대출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이주비 상품을 전략 상품으로 해서 성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정부의 안심전환 대출이 일어나면은 안심전환 대출로 선정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한 2.5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1.8% 수준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가계대출 성장 부분은 다소 연초 계획 대비 가이드라인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업 대출 수요가 꾸준히 있고요. 하기 때문에 기업 대출 수준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한 4.4조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전체 원화 대출 수준으로 연초 대비 목표했던 4.5% 수준 12조 한 4천억 수준의 원화 대출 성장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주주 환원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 매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앤드 소각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할 거고, 그때도 말씀드린 건 저희가 미드텀으로 청주주 환원율,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포함해서 30% 달성하겠다니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이익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걸 보면서 두 개를 병행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 단지 아쉬운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있다면 그냥 쉽게 소각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소각만 할 수 있는 자사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동시에 이제 소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입니다. 서영수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의 서영수인데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은 실적 감사드리고요. 조금 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추가 충당금을 더사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안시가 부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위험은 금리 상승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마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RC값 조정을 통해서 충당금을 추가로 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자 부담이 가장 많이 늘고 또한 이제 절대적인 이자 부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는 영역이 아마도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임대사업자 같은 분들, 이제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 거고 그리고 이제 외관법인들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한계 가계 차주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충당금을 쌓은 걸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 충당금이 이제 가계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이 이제 적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최근 가장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는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하고 계신지 또는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제 위험에 대비해서 정립을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본다라면 이제 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추가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일시적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고 지금 준비하셨고 좀 앞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추가 충당금도 적립하고 RC값도 조정도 있었고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게든 기업이든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오버롤하게 생각하고 전략이 뭐냐 뭐 그다음에 특별히 또 마지막에 Q2에서 이제 채무 유예든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은 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RC값이나 충당금이나 이 부분은 먼저 CRO께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RO 박동건입니다. 질문을 좀 상당히 이 고난도의 질문 주셔서 먼저 추가 충당금 적립 RC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항상 미래 전망을 반영해서 RC값을 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하나의 시나리오만 갖고 예를 들어서 내년의 전망치만 반영해서 RC값 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근본에는 4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적용했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그 안에 제일 워스트한 IMF 시나리오까지 있었고요. 그 IMF 시나리오를 20% 반영하다 보니 특히 집합평가, 특히 RC값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집합평가 쪽, 즉 가계대출 쪽에 좀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출 쪽에 좀 비중이 좀 높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RC값 조정이라는 거는 이게 저희가 IFRS 9에 의해서 예상 손실에 의해서 충당금을 쌓는 현 제도 하에서는 저희가 뭐 가계냐 뭐 기업이냐를 구분해서 별도로 좀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계산에 의해서 집합평가는 나온다고 보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이 부담이 좀 늘을 거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 말 예상되는 기준금리를 3%로 예상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사실 그때 3% 수준이 언제였냐면은 저희가 2010년도 정도 수준 됐습니다. 그때 3% 수준이었는데 그때 가계대출 금리가 한 5% 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아마 한 3% 중반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는 예상이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금리 상승기에 기준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그 갭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보다도 조금 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나 외관법인 한계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원책 중에 아마 이분들도 상당히 포함이 돼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추가 충당금 적립은 이제 가계만이 아니고요, 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충당금 적립을 했고요.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 매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금리 상승, 제가 지난번에도 금리 상승에 따라서 리세션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 이제 부실량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제가 충당금을 더 많이 쌓은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은행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200bp 올라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 결과 추가로 충당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연간 재무계획으로 잡은 숫자 범위 이내에서 금년도에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있고 외감이 있고 비외감이 있고 소업이 있고 가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버롤하게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캐시플로우 현재까지 좋은 걸로 보이고요. 오버롤하게 보면 저희가 기업 쪽에서의 신용 등급, 가정 신용 등급이 과거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신용 등급을 올려왔습니다. 올려왔고요. 그다음에 담보 비율도 굉장히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특히 제2금융권하고 비교하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거고, 제1금융권 내에서도 충분히 차별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약차주 이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9월 말에 특히 이 유예가 종료가 될 텐데 그거와 연관돼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되지 않게끔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같이 합쳐서 그 시스템 리스크를 생기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서 이 시스템 리스크는 안 가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또 별개로 은행 개별적으로 이런 취약차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핀셋, 취약차주에 대한 핀셋 전략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채무 유예 등 취약차주 지원 방안 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9월 말에 유예가 종료가 되면 일종의 이제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어느 국가나 어느 금융에서 항상 리스트럭처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고객한테 기회를 주는 게 고객도 좋고 은행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과 은행 두 관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중간점을 찾아서 리스트럭처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그때 지금 뭐 119 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또 9월 말 이후에 종료가 됐을 때 또 그 부분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위원이십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계열 증권사 사업 매각하신 거에 따른 이 매각이익의 인식 시기와 이거 혹시 주주환원에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지, 이 매각이익의 뭐 전체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저희가 봐도 될지 아니면 뭐 좀 이연시켜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등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저희 뭐 배달앱도 런칭 해주시고 마케팅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열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자회사도 상당히 빠른 시기에 그 인가 신청을 주셔가지고 이모저모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통 금융업종 말고
비금융업 쪽으로 앞으로도 좀 디벨롭 혹은 뭐 신규로 런칭하시려는 계획 같은 것도 있으면 좀 가볍게 공유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저 증권사 사업 매각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 쪽의 비금융 발전 부문 CDO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증권사 사업 매각이익은 아마 이게 7월 말에 종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3, 4분기에 저희 쪽에 그룹 이익으로 잡힐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권사 개별적으로는 이 부분이 원래 애초에 목표가 그 자본을 키워서 그 레버리지 영업을 해서 영업을 더 활발하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게 유효하고 이제 그룹 입장에서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뭐 이제 이 배당 지원을 쓸 거냐라는 게 오히려 이 질문의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원래 목적이 그 증권사가 자본을 키워서 더 영업을 레버리지를 키우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뭐 이 전액을 뭐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늘어난 이익, 그러니까 이익 중에서 얼마큼 배당할 거냐에는 저절로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배당 지원이든 자본 환원 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디지털 부문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디지털 비전과 그룹의 비전 하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금융에 관련한 부분은 그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더 쉽고 더 편안한 더 새로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 쪽의 부분이 뿐만 아니라 고객의 접점이 되는 비금융의 생활 영역까지 저희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고 SI 펀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달앱이나 헬스케어, 하우핏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이나 자회사 부문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금융규제 혁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비금융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이런 부분들이 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금융과 비금융의 이런 부분에 대한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하는 게 저희의 전략 과제이고 전략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DB투자증권의 이병건 팀장님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산 건전성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일부 의원분들이 밝히신 거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들이 한 300조 되는 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행권과 그 제2금융권이 겹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는 다중채무자의 속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거나 하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이 되면서 NIM이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가지고 계시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르면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이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NIM이 오를 걸로 추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NIM이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은행의 다중채무자 관련된 건 CRO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NIM 전망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중채무자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병헌 팀장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CRO 박농건입니다.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 금융회사 이상 거래하시는 고객들을 다중채무자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3개, 4개를 얘기하는 그 기관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다중채무자만 지금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중채무자에 사실 여러 가지 속성을 좀 더 더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채무자의 소득 규모라든지 아니면 자산 보유 여부 등을 따져서 저희가 다중채무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금액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조 원저리 좀 됩니다. 저희가 10조 정도 되고요. 저희 그룹의 다중채무자가 물론 중복돼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중채무자 분들이 이게 은행이 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고객층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은행은 사실 상당 부분 다중채무자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회사마다 그것은 전략에 따라서 또 고객층이 달리기 때문에 다른 지금 각도로 지금 접근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숫자에서 은행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다중채무자 말고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여러 가계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한은행 용어로 이제 엘리트론이라는 건 굉장히 우량한 가계대출인데 이런 우량한 가계대출 빼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서민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갖고 있으면서 다중채무자, 세계기관 갖고 있는 이런 거를 뽑아보니까 한 13만 8천 명에 한 1.6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또는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마진 전망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BOK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이제 호켓이 되면서 금리가 최근에 50bp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아마 향후에도 지금 연말까지든 3%까지도 3번 더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의 센서티비티를 분석해 보면 25bp 기준금리 올라갈 때 3에서 4bp 정도 NIM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건 오버롤한 얘기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NIM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준금리 올렸던 것 같고 시장금리 올라갔던 게 있으니까 그거는 여전히 유효할 텐데 그런 올라가는 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리고 언제까지 그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거냐에 따라서 할 텐데 그래도 적어도 내후년 가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합니다만 하여튼 금년 말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근데 그제 올라가는 게 조금 완만해진다는 의미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초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그 시장금리라든가 또는 저희가 쓰고 있는 코펙스 같은 금리들의 민감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거의 100% 같았을 거지만 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나중에는 이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에 100% 반영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조금 작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산과 부채 쪽 보면 자산은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니까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시차를 두면서 반영이 됩니다만 예금 만기가 되면서 재해치될 때 그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반영된 것 때문에 NIM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스티프했다가 이제 예금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완만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존 고객들 얘기고 이제 신규 고객들 기준으로 보면은 어차피 이게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금리는 어차피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면은 어찌 보면 이제 은행 간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용어로 따지면 사회적 압력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신규되는 대출 쪽은 조금 좀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기존에 있던 대출의 금리만큼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NIM은 계속 오르더라도 조금 과거보다는 완만하게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3Q, 4Q 보면 한 4Q까지는 그래도 한 1점 은행 기준으로는 한 1.7 내지는 1.7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질문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잠시만 질문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줌에 접속한 상태에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 지금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2022년 상반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일 실적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실적 발표 내용과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